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춘모의 시간입니다. 세테크 재테크 시간입니다. 시즌2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할 주제는 이렇겠습니다. 도대체 부동산의 상품이 뭐고, 여기 떠났듯이 부동산, 강부자 부자라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부동산은 이렇게 부자가 되고 팔리기도 잘하고 사놓기만 하면 올라가는 부동산이 있는가 하면은, 오랜만에 재테크라고 하나 샀던 물건은 오르지도 않고 이제 팔리지도 않고 이런 부동산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한번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대별을 해보면 한 7가지 시장으로 있는데요. 오늘도 달력 한 장 딱 뜯어서요, 7가지 중에 내가 연말연시고 내년에는 나가 재테크를 한다면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로서 어떤 물건을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가지를 한번 대별해서 한번 세미나를 진행한다 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재테크 시장에서는 주택 시장, 그러니까 집 장사, 옛날 그랬습니다. 우리 작은 집을 좀 팔고 큰 집을 산다든가, 내가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데 학군이 좋은 8학군 지역으로 간다든가, 또 뭐 토지를 좀 사놓는다든가, 상가를 산다든가, 여러 가지 시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1강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주택 시장입니다. 주택 시장. 주택시장입니다. 뭐 주택의 종류에는 뭐 제가 전번 시간에 한번 보면은 제가 한 주택의 종류에서 재테크와 세테크에 관계된 주택의 종류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냥 칠판을 가득하게 한 30가지를 했지 않습니까? 주택의 종류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번 시간에 내가 이 방송을 못 봤는데, 그러면 다시 보기를 보시든가, 또 인터넷 다음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저번 시간 것을 보시면 주택의 종류를 쭉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그러면 분양권, 입주권, 뭐 상속으로 받는 거, 증여로 받는 거, 또 뭐 시골에 고향주택을 하나 산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 또 뭐 임대 아파트, 또 공적 주택, 요새 뭐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죠. 이런 걸 알려서 주택의 종류는 여러 가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재테크 상에서 꼭 집어서 한번 분석해 볼 주택의 시장은 뭘까, 이겁니다. 그 시장에서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 시장이죠. 재건축, 재개발. 이 시장이, 특히 재건축 시장이 그동안에 항상 인기를 잃고 가격이 너무 뛰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재건축이라는 이 녀석 때문에 파리 대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뭐길래, 이 주택은 뭐냐면, 이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거 면적, 주거의 그 사용 면적도 크고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그 다음에 요새 잘 짓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래서 새로운 주택으로 변천해 가는 과정에서 이제 새 주택의 새 아파트랄지 새 주택으로 가기 전 단계 이 녀석을 사서 조합원의 자격을 획득을 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 건축 심의도, 그 다음에 관리 처분도, 그 다음에 이제 이전고시 해서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해 가는 과정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동해 가는 것은, 요 분양권도 마찬가지겠죠. 아직 내가 이제 당첨이 돼서 요거 이제 멸실이 되면 입주권으로 바뀐다 그랬죠. 요런 것이 새 주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애정주택 비슷합니다. 이제 앞으로 애정주택. 그 미국 사람들은 이런 주택을 프로그램드,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이제 앞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그 하우스, 그렇습니다.
이런 걸 사시는 분도 있겠고 또 단독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재개발 재건축 대상 지역이 아니면 제가 항상 말하는 인필 어번 인필 하우징 사업 그러니까 부수고 신축 사업을 한다든지 또 신축 매매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우선은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 중에서는 애정주택으로서 시혜주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재테크의 비밀이 많이 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합원 중에서도 원조합원이다, 승계조합원이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 세자장의 세택스 처리도 다 틀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재테크 중심으로 본다면 특히 여기서 이제 제가 2002년으로 기억되는데요. 이명박 시장께서 그 시장이 되기 위해서 공약사항을 내걸었던 게 이제 뉴타운 사업 아니겠습니까? 취임한 지 3개월 만에 서울을 재건축 재개발로 그 뭐랄까 산발적으로 돼 있던 것을 좀 다 통폐합해 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 일시에 철거를 하고 그냥 대단지에 여러 문화 시설이랄지 커뮤니티 시설이랄지 도시 계획을 좀 산뜻하게 하고자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이게 절반의 실패로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조사를 보니까 약 686개 정도, 90개 정도의 이렇게 진행된 뉴타운 사업이 지구가 진행된 군 중에 한 365개가 해제가 됐더라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면서 이 뉴타운 사업이 지지부지하는 곳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AB 구역으로 A, B, C로 나눠서 이렇게 정체된다든지 진행 속도가 빠른 거라든지 주민의 갈등이 많은 곳으로 이렇게 해서 시구역에 속한 것은 서울시에서 직권으로 해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도 이제 진행된 곳도 있고 이렇게 해제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개 군데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여기 서울시를 이렇게 보면 강북의 14구하고 남쪽의 14구를 딱 보면은 아직도 이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된 곳이 많죠. 지금 현재 잘 가서 이미 뉴타운이 끝나서 입주한 지역도 있고 일부는 또 해제된 지역도 있고 지금 진행된 곳도 있고 또 서로 조합원 간의 갈등이 있어서 싸움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지역의 조합원 자격을 얻기 위해서 이런 지분을 그다음에 아직 철거가 안 됐다면은 이런 헌 아파트들을 사서 이제 조합원 자격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이제 이걸 재테크 수도안으로 여기는 거죠. 그것 중에서 이제 우리가 강남 3구 및 강남 4구 또 강남 4구 중에 가천까지 포함한다면 한 5, 6만 세대가 이렇게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거나 지금 철거해서 이미 이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또 재건축이 끝나서 우리 잠실 같은 데는 끝나서 지금 그런 84제곱미터 정도 되는 아파트가 지금 14억 6천에서 15억을 바라보고 있는다든가 예컨대 뭐 우리 반포 같은 데는 뭐 20억이 넘는다든가 85 국민주택 이하 규모 정도를 봤을 때 그래서 이때 가격하고 이때 가격이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누구나 재테크의 욕심을 가진 분들은 이 차익 실현을 맛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 달콤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분양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양권도 보면 똑같은 이유죠. 아무래도 시세보다는 시세가 10억이면 지금 처음에 분양할 때 한 뭐 8억이나 7억 5천이나 8억에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요 차익 실현, 차익이 물보듯이 뼈납니다. 2년에서 2년 6개월만 되면 요 정도 가격이 되겠군. 또 내가 새 아파트가 됐을 때 플러스 알파가 더 가면 더 좋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 분양권은 이렇게 프로그램된 하우스가 진행이 되면서 차익 실현을 추구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이 말은 제가 이렇게 쉽게 하지만은 얼마나 많은 우리 재테크할 때 기술이 어떻게 보면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 가지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때 첫째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타이밍을 볼 수 있겠죠. 이미 다 진행이 돼가지고 관리처분 다 나가지고 동호수 돼가지고 이제는 지키만 하는 단계는 당연히 비싸겠죠. 그러나 지금 추진위원회 상태랄지 그다음에 조합 설립 상태에서 앞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산을 넘고 넘어야 되는데 제일 많이 넘어야 될 중에 하나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데 이것은 우리 조합원과 또 조합과 허가 관청과의 싸움이고 두 번째로 관리처분이 오면 조합원 대 조합원 간에 또 조합 간에 추가 분담금을 가지고 이제 논하는 단계겠죠. 동호수도 추첨해야 되고. 그래서 어느 단계에서 사서 어느 단계에 팔 거냐에 대한 것도 굉장히 고민거리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주 쉬운 것은 하나는 아직 이 아파트, 기존 아파트 아주 허름하고 지금 이걸 부수고 새로 지을 이런 아파트를 상태로 사면 좋은데 그게 마땅히 내가 원하는 자본, 내가 원하는 그 시드 모니하고 또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면 전 단계, 아직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 걸 산다든지 나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건 싫다. 내가 앞으로 4년 이내는 내가 입주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렇게 사업시행 인가를 넘어서 이제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것을 사신다든지. 그래서 타이밍은 개개인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에 따라서 틀릴 겁니다. 그래서 타이밍은 그렇게 이제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요 정도겠죠. 그런데 이제 어디를 사야 되느냐 두 가지 이제 로케이션에서 놓고서 입지 어느 입지에 있는 걸 사야 되느냐. 강남이 아직 꺼지지 않는 불꽃이다더라. 강남 불패라더라. 다시 앞으로 파라군이 부활하면은 그래도 강남이 낫지 않겠느냐. 뭐 비싸도. 그래서 어떤 로케이션 쪽에 입지적인 것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당연히 강남 상구나 과천은 현재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쪽에서 재개발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요새 좀 뜨거운 지역이 신길 루타운, 영등포 루타운, 또 뭐 이문동 루타운, 청량리 쪽, 그 다음에 뭐 가재울 루타운 옆에 붙어 있는 뭐 가자 루타운, 뭐 그 DMC 쪽 그쪽 그 루타운들이라 할지, 그 다음에 흑성 루타운, 노량진 루타운, 뭐 수없는 루타운 쪽으로 많이 파리 대책 이전에는 뜨겁게 달구어져 있었던 시장들입니다. 그래서 요 입지는 아무래도 전문가 도움을 좀 받는 게 좋습니다. 특히 뉴타운은 여러 종류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적인 거, 그 다음에 추가 분담금, 앞으로 발생될 리스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도 지금 이런 걸 하나 샀다고 가정하면 지금 최초로 집을 구입하는 분들은 아직도 신디테일할지 그 뭡니까 여신이 규제가 안 됐거든요. 한 60%에서 지금도 한 70% 정도의 융자를 끼고 사면 지금도 한 1억 2천, 1억 3천대를 사놓고 추가 분담금이 한 2억 5천에서 2억 3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25평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이 시세가 7억 2천이 넘어요. 또 대단지고 그다음에 뭡니까 브랜드가 좋은 1군 회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지금 다 들어간 것은 이제 요 재테크의 기본이 그렇습니다. 지금 물건 값은 예를 들어서 3억이다. 그러면 3, 6, 18, 1억 8천 정도 융자를 받아서 1억 2천을 지금 투자를 합니다. 요 융자 금액은 이주기로 받아서 대체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추가 분담금을 냅니다. 뭐 2억 5천. 그러면 현재 3억하고 지금 3억이 안 가더라고요. 2억 한 7천 정도 가더라고요. 그러면 2억 한 3천부터 내더라고요. 추가 분담금이. 이렇게 되면 얼추 5억짜리가 현재 7억 2천에서 7억 4천까지가 지금 거래됩니다. 이보다 주변이 더 안 좋은 아파트가, 새 아파트가. 그렇다면 시간이 간다면 이게 2년 한 8개월 만에 지어지는데 지금 2주를 하고 있죠. 지금 3분의 2는. 이런 정도라면 이제 늘어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드는 겁니다. 또 이런 지역은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 이게 달콤한 유혹이지 않습니까? 이게 재개발의 재건축의 뭘까? 맛이라 그럴까? 그렇습니다. 또 이런 돈이 없는 분들도 가끔 물어요. 그러면 교수님 나는 9천, 8천밖에 없습니다. 요 밑에 단계.
이제 조합이 구성돼서 동의서를 얻고 있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아까 노케이션 했지만 분명히 이런 걸 갖춰야 됩니다. 9호선, 2호선이랄지 전철역에 바짝, 제가 체감거리 제로란 말을 쓰는데 전철역 아예 바짝 붙어 있는 것이야 되며 1000세대 이상이야 되며 1급, 그러니까 그 뭔가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러면서도 그렇게 이런 1억대 투자는 5년 정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1억 2천에서 1억 3천 투자되는 것은 적어도 2년 8개월 후에 입주하는 아파트들이죠. 이렇게 받으셔서 문제는 이제 3번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추천을 해서 이제 살 수는 있어요.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많이 물어요. 이거에. 제가 부동산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본 원칙은 좀 보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타이밍이랄지 로케이션, 입지. 부동산은 입지가 99.9%라고 그래도 가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렛이. 정책이죠, 정책.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에 지금 12분의 대통령 시절에 주택 정책이랄지 이런 공공임대주택이랄지 공적주택이랄지 그 다음에 이런 공급, 수요를 다 따져가면서 정책을 안 쓴 적이 없거든요. 또 강정책도 다 썼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지금 이 8.2 대책하고 벌써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5번째 대응대책을 발표했는데 자꾸 이걸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을 따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걸 정책을 바로 알아서 눈을 부릅뜨고 제대로 알면 그렇게 무서워할 것도 아닙니다. 이게 지금 문제는 뭡니까? 세금 많이 중과하겠다는 거고요. 조합원 지위양도를 갖다가 자유롭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도 있었고 과거에 우리 송파구도 투기 지역도 있었고 76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기억하는 67년도부터 투기, 투기를 막기 위한 정대책이 있었던 게 경부고속도로에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투기가 발생하고 막 한강을 다리를 놓으니까 막 말죽거리 땅값이 막 치솟을 때부터 50년간 정대책은 있었어요. 근데 현명한 투자자들은 이걸 안 지키는 거 아니라 그때그때 나의 맞춤식으로 해석을 해가면서 좀 배짱 있게 재테크를 했던 분들은 이제 그래도 뭐랄까 이런 부동산 쪽의 부동산을 맛을 많이 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이 정책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항상 변하는 것이고요. 또 그 정책에 맞게 정부에서 집을 갖지 않거나 1세대 1주택인 사람 위주로 살아. 그러면 그 사람에 맞춰서 사는 것이고요. 가정원 구성원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책은 약간 이번에 정책은 8.2 대책의 후속품까지, 후속 대책까지 다 합한다면 결국 많이 가진 자 중과세. 그 다음에 투기 가열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이랄지 투기 지역으로 묶어놓은 곳에 대한 중과세. 그 다음에 진입벽과 그 다음에 조합원 지위양도를 좀 불편하게 해놓은 것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제대로 좀 알으셔서 막연히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좀 분석을 해서 아까 특히 이런 어느 곳에 어느 물건을 딱 찍어서 제가 이런 말을 몇 번 하지 않습니까? 백리도일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백리도일. 이렇게 수많은 20개, 30개의 서울시의 25개 및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의왕시, 부천시, 인천, 수도권에는 수많은 30개 이상의 시가 있죠. 여기서 콕 찍어서 내가 재테크를 제대로 한 방에 한다 그러죠. 좀 대박 날 수 있는 물건을 고른다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공적 방송도 하고 발품도 많이 팔고 그러다 보니까 평생 여기만 발품을 팔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 위에 이렇게 놓고 있죠. 아, 저기는 늦어. 예컨대 한남동 우리가 한남동 재개발이 좋다, 3구역이 좋다. 그럼 그때 우리는 이런 것 누구 무슨 구역이라고 하지 않겠는데 누구 어느 구역에서는 어떤 조합장이 이렇게 잘못됐다더라. 또 1구역은 뭐 때문에 취소가 됐다더라. 이런 것들을 또 취소 예정이라더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손금 보듯이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건 전문가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선은 이 재건축 재개발 분양 시장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요것만 또 띄워가지고 오늘은 세택세 얘기를 많잖아요. 여기다가 이제 뭐를 가미시켜야 될까요? 세택스까지 해야 되잖아요. 내가 괜히 이거 하나 샀다고 또 내가, 세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그러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 분양권은 그렇지 않지만 입주권은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된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그러나 이것은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중과세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고 분양권만 단일 세율로 50%를 적용할 예정이다. 뭐 이런 것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접목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집과 나의 케이스와. 그래서 오늘은 1자 1강은 이제 주택시장과 청약시장 이런 정도는 요 정도로 하시고 이거하고 연결돼서 전 시간에 했던 주택의 종류 30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달력을 찍어서 적어 놓으신 분도 있고 또 우연히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요 전 방송을 꼭 시청하셔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뭐랄까 써머리 한다 그런가요? 이렇게 대강 이렇게 좀 주택시장이 뭔가를 좀 딱 인지하시면 아마 실패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네, 토지시장을 넘어가죠. 토지시장. 토지시장입니다. 전통적인 시장입니다. 말죽거리 땅을 산다든가 과거에 LH가 공급한 어떤 택지, 용지 뭐 과거에는 많았잖아요. 대지, 택지, 용지, 맹지 뭐 이거 말도 좀 택지는 뭐고 또 대지는 뭐야? 또 용지는 뭐야? 뭐 맹지는 금방 알아요. 맹지는 길 없는 거 이런데 이렇게 또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그다음에 뭐 구역은 뭐고 또 지역은 뭐고 또 뭐 지구는 뭐냐 이런 거에서 그래서 이제 공법적인 토지 시장에서 공법적인 얘기는 지금 다른 시간에 내가 하고요. 제가 이 세미나에서 이 공법 되게 내가 재밌게 하는데요. 이것이 한 5시간 정도 돼요. 이 공법은 가가는 게 형질 변경 그랬지 않습니까? 지목이 28개를 지목 변경을 한다, 형질 변경을 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맨땅에 헤딩이라 그러는데요. 우리가 투자 상품 중에서 가장 요게 투자형 상품이 대표적인 게 토지입니다. 돈을 투자해서 아무 행위도 안 하고 있다가 땅값만 올라서 캐피탈 게인을 먹는 현상이잖아요. 투자 상품 중에 대표적인 게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런 거보다도 허가 행위. 이제 어떤 것을 이런 땅을 샀다 그러면 허가 행위에 대해서 허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허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토지는 우리 국계법이라고 했죠. 국계법. 국토를 계획하고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개발 행위를 허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 요새는 요 형질 변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지목 변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거죠. 그러면 이 개발 행위를 허가하는 게 누구겠습니까? 서울특별시장, 직활시장, 시장 군수가 그 조례나 국계법에 근거해서 이런 개발을 했을 때 이렇게 토지시장에 이제 뭐랄까 진입했을 때 낭패 안 보고 재테크 수단으로서 이제 이 프로핏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또 제가 이제 세법 선생님 때문에 또 이게 저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세금하고 이 토지 시장에서 가장 세금에 대해서 많이 묻는 것은 농지에 관한 거라고 했습니다. 농지. 오늘은 세법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밭, 전, 답. 그 다음에 임야. 왜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세법적인 것이 많아요. 여기 하나만 하고 갈까요? 이 비업무용 토지가 뭡니까? 사업용 토지가 뭡니까? 그런 것은 이제 차지하더라도 저번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뭐 통작거리 뭐 30km 이내에 2개월 이상 임야는 주소를 옮기셔야 됩니다. 이런 거였는데 영원히 처음부터 업무용으로 보는 토지가 있어요. 업무. 이것도 하도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그것만 좀 해주고 갔네. 무조건적으로 업무용으로 보는 토지는 1번 상속받은 토지예요. 부모님이 8년간 확실히 경작을 허리 위고 구부러 가면서 이런 토지를 상속받았다. 두 번째, 상속받았더라도 5년 이내에 판다. 그러면 이건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토지를 가지고 싶어서 가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상속받아서 오래 투기 목적으로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비업무용 토지가 아닙니다. 비업무용 토지가 되면 왜 지금
올해부터 10%포인트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있잖아요. 내년에는 5억 초과분이면 42%로 올라가기 때문에 45%면 여기 10% 더하면 52%죠. 그 다음에 지방세 5.2를 내면은 57.2%를 세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어떤 토지를 하나 사가지고 대박이 나가지고 5억 이상이 남았다. 그러면 남은 금액의 57.2% 플러스 내가 등기세 냈죠, 복비 냈죠, 컨설팅비 냈죠, 재산세 냈죠, 종부세 냈죠. 그러면 내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를 따진다면 국세청이 훨씬 더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토지의 중과세 세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용 이거 많이 물어보는데 이렇게 업무용으로 보지 않는 것 중에 이런 거다 할지 이런 토지를 하나 샀는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산 거예요. 여기를 타는데 과천이 여기를 개발한다더라. 가밀지구가 개발한다더라. 세종시가 세종시를 수용한다더라. 그래서 이제 수용당하고 이럴 때 사업 개시일로부터 2년 전에 탄 토지는 그럴 거 아닙니까? 내가 샀는데 2년 전에 그걸 모르고 산 거죠. 내가 어떻게 알았어? 2년 전에 여기에 뭐 신도시가 들어올 거고 내년 하반기는 30개 정도의 신도시를 만든다면서요. 작은 신도시를. 그럼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그건 투기 목적으로 보지 않는 거 이렇게 해서 수용이 됐다. 이거는 업무용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가산세율이 없다.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토지에 대한 특히 농지 상속받을 때 정리받을 때 요 과목만 세특세 전략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한 내년 초랄지 이 시즌이 끝나기 전에 꼭 이것은 제가 한 2시간짜리를 한번 쭉 제가 해드릴 겁니다. 특히 요즘 저희 세대만 해도 이제 선대 어르신들이 농사를 그만놓거나 많이 또 돌아가신 분들도 있어서 이런 상속 증여가 많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한 문구으로 딱 못 가서 제가 한번 어떨 때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좀 토지 시장이 주택 시장을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의 풍선 시장처럼 토지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든가 또 멀티비테이션 나 서울 지겹다. 나 좀 그만 좀 떠나야겠다. 요새 또 낚시 인구가 700만에서 800만이거든요. 바닷가에 나가 좀 이면을 서서 나도 요새 TV에서 인기 있는 자연인처럼 나가서 좀 호흡을 아주 그냥 자연인처럼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가지고 토지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약한 시장 말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토지랄지 또 아까 말한 상속 증여에 대한 토지들은 굉장히 세테크 플래닝을 지금 짜야 됩니다. 지금 짜서 아까 이렇게 세금이 많잖아요. 60%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짜야 될 때 토지의 세테크는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이것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우리 부동산 대 부동산의 상품별이 또 뭐가 있는가 한번 볼까요? 상업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은 대표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그럽니다. 미국에서 말하는 상업용 부동산하고 우리 한국에서 우리 상가 같은 거 분리할 때 약간 틀려요. 그래서 우리는 상가를 쪼각쪼각 내가지고 개별적으로 등기 쳐서 지금 뭐 이렇게 세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랄지 상가 개념은 그냥 파슬러 전체 통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데 좀 틀리는 개념인데 우리는 아무튼 상업용 부동산 대표적인 게 상가, 모텔, 맨날 여인숙, 주유소, 그 다음에 나대지 가지고 임대받는 거 많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뭔만 제외하고 상업용 부동산, 리테일 쪽 부동산이라고 하냐면 주거용 상품,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소득을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가지고 받는 것은 다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요것은 별개로 치는 가능적. 요것을 따로 떼어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뭐 건축법으로 지어진 거. 그러니까 뭐 공장을 임대했다든지 창고를 임대했다든지 뭐 많죠. 예컨대 뭐 가장 흔한 것 중에 오피스텔도 그렇죠. 그 다음에 고시원, 노인복지관 뭐 이런 것들 많이 그런 것은 상업용 부동산인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좋다, 이것이 위험하다, 뭘 그런데 결국은 앞으로의 이
불황이 좀 온다든가 특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상업용 부동산이 리스크를 많이 좀 안고 있습니다. 꼭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살 때는 큰 부자들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원칙에서 강남에 수익률이 2%만 나와도 그런 물건을 선호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이런 물건은 우리가 증여를 할 때 캐시로 증여한다든가 캐시머니로 증여한다, 현금으로 증여한다든가 또 커런시 자금, 이 유동성이 풍부한 이 캐시머니로 할 때는 우리가 상속세 증여세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죠. 그대로. 그런데 이런 것은 이제 상속 증여할 때 가표, 기준 가격이 이런 공정 가격이랄지 기준 가격이랄지 뭐냐면 시가 표준액들이 낮기 때문에 굉장히 낮죠. 심지어 우리가 단독을 하나 보더라도 내가 10억짜리 단독입니다. 지금 부동산에서 거래되는 금액이 10억인데 예컨대 우리 공시지가하고 공시가격을 떼어보면 단독 개별 공시가격을 떼어보면은 50% 수준밖에 안 돼요. 많아야 60%. 그러면은 이런데 상속이랄 때 증여할 때 이런 수단을 이용한다든가 현금으로 물려주는 것보다는 일단 아버지가 건물을 사서 2년 후에 공시가격이 새로 딱 잡혔을 때 이걸 건물로 넘겨준다든지 이런 재테크 수단으로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은 꼭 이렇게 수익형 목적만으로는 사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또 요새는 보험회사들이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걸로 상업용 부동산 안 좋을 걸로 살아서 많이 지금 방출하고 있어요. 물건을 방출하고 있는데 원래 보험이란 게 뭐예요? 내 돈을 갖다 넘겨가지고 이 보험회사가 망하면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비율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좋고 나쁜 것을 떠나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주거용 상품의 재테크를 특히 비기너들은 하는 게 좋다. 또 상업용 부동산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느 탤런트는요 주차장을 LH공사로부터 공급받아가지고 그 주차장 수입이 상당하다든지 뭐 아무튼 상업용 부동산은 진짜 전문가하고 상담해야 됩니다. 꼭.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한번 해봤고요. 아무튼 시간 관계상 좀 빠릿빠릿 진행을 좀 해가겠습니다. 임대시장. 이거는 간단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공적주택 그래서 소유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하면 보다 우리 가족들이 저렴하고 쾌적한 곳에서 또 이런 새 아파트에서 이렇게 임대를 할지 또 다음에 5년, 10년 후에 전환 임대를 할지 또 신혼부부들에 대한 우리 분양해 주는 거 그것도 한 7만 세대 이 우리 공적 임대 시장에서 100만 호 중에서 신혼부부들에게 우선권을 주는 7만 호하고요. 그 다음에 15만 호가 공공분양이에요. 그래서 재테크는 요 22만 가구에 있는 거거든요. 100만 호 중에서. 나머지는 이제 임대 시장이거든요. 퍼블릭 쪽이니까. 그래서 정부가 이런 것들 공급을 2020년까지 거의 20조 이상을 매년 투자해 가면서 거의 OECD 수준의 공적 임대 아파트를 한 9% 수준으로 올리려고 그러는 거죠.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보금자리 주택하고는 좀 개념이 다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보금자리 정책을 100원 신발 만든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에서는 또 행복주택이라 가지고 싹 이걸 없애고 바꿨거든요. 그대로 좀 유지하면 어떻습니까? 뭐 대통령 이름 바뀌었다고. 근데 또 여기 박근혜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뉴스테이 그러니까 우리 민간 시장에 맡겨가지고 정부는 감독자로서 관리 감독자로서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 좀 문재인 정부에서 또 들어와가지고는 이건 또 공적 주택 개념을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직접 선수로 뛰겠다는 겁니다. 이 공적 주택 LH에서 직접 땅도 개발하고 땅 만드는 공장이 어디겠습니까? 우리 택지 조성하고 주택 용지 개발하는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LH죠. 그래서 내가 직접 선수로 뛸 거야. 내가 직접 공급할 거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정책이 좀 너무 엇갈리는 게 있다. 그래서 요 얘기는요.
제가 전번에 시간에 약속했듯이 이 청약시장 관련 시장에 대한 것을 따로 제가 해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지금 12월 달은 그렇게 분양이 없고요. 어차피 내년 시장이기 때문에 제가 1월 달 정도에 가서 집중적으로 또 제가 한두 시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상품 얘기를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금융상품이나 이런 데서 FX랄지 선물 이런 게 이제 파생, 환율 뭐 이런 것이 파생상품인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파생상품은 그리 알려지지 않고 최근에 2, 3년 내에 이렇게 다시 등장하게 된 이런 상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금융상품으로 말하면 P2P 상품이랄지 또 우리 암호화폐라 그러죠. 가상화폐 이런 것들이 생전 듣지도 못한 것들이 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블록체인이랄지 뭐 이런 말 막 제가 이렇게 그동안에 없었던 말이 나오듯이 파생 상품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정규 시장보다는 이제 지역조합 주택이겠죠. 이건 과거에 90년대도 있었어요. 우리 강남의 우성 아파트, 저기 지금 풍납방의 현대 아파트 전부 다 있는 지역조합, 직장조합으로. 근데 이게 한때 좀 조용했다가 다시 3, 4년 전부터 이렇게 광고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 알고 해야 된다. 이게 입주율이 9%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토지를 확보해가지고 입주 때까지 많은 산과 산을 넘어야 되고 많은 리스크를 안고 있고 토지 구입이 돼 있느냐, 80% 이상 됐냐 이런 거 이거 애물단지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제대로 잘 구별하지 않으면 이 영업 없는 광고 없는 영업의 대표적인 게 요새 제일 많이 광고를 쏟아붓는 게 이거더라. 우리 신문사들이요, 부동산 광고가 없으면 뭐라 그러죠? 수입이 한 30%가 준대요. 30-40%가. 그러니까 광고가 엄청, 아침에 여러분들 일어나 보십시오. 뭐, 제2신문, 뭔 신문, 뭔 디귿신문, 뭔 신문 보면 그냥 온통 그냥 부동산 광고지 않습니까? 그게 잘 하셔야 된다. 더 이상의 여러 가지 얘기는 제가 못합니다. 그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사정을 이해할 줄 알겠습니다. 지역 광고 잘하는 사람, 우리는 잘하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이거 잘 안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섹션 오피스,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그 중에서도 기숙사를 분양한다. 지분형 호텔을 제주도에 살아, 저 강릉에 살아, 어디 경주에 살아, 뭐해라, 이런 거에서부터 여러 가지 상품들이 신상품처럼 과거에서 있었던 것처럼 있지만은 이런 파생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애곡시킬 수도 있고 교란시킬 수도 있고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이 비기너 여러분들이 재테크 시장을 진입할 때 유혹하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정말로 교란시키네. 이게 정말 리턴 소득이 진짜 이렇게 많이 발생할까? 이거 하나 사놓으면 평생 내가 여생을 즐기는 데는 뭐 불편함이 없겠군 이런 시장들이 많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그린벨트 쪼개기 뭐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가지로 말을 참고 가슴속에 안고 가겠습니다. 파생 상품 뭘로 지금 귀결할까요? 아까 정품인 토지 시장과 정품이라고 그랬습니다. 토지 시장과 주택 시장을 좀 빼고는 다른 것을 파생 상품으로 보자. 아까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상업용 쪽에 우리 전통적으로 했던 상업용 쪽 부동산과 주택 시장 부동산과 토지 시장 쪽에 이 정통 군대 말로 FM 시장 빼놓고 나머지들은 좀 디테일하게 케어풀하자. 조심해서 전문가가 상담하자.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재고시장, 기존시장, 요것도,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다뤄줬던 문제죠. 재고시장. 우리 서울시에 160만 세대의 가구의 아파트가 있는데, 한 63만 세대, 4만 세대 정도 돼요. 여기에 60만 세대가 20년에서 25년 넘은 이런 주택들이 우리가 오래된 시장으로서 재고시장으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겠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시장이 뭘까요? 20년 이상 된 오래 아파트, 일기 신도시에 살고 계시면 32만 세대의 그런 재고 아파트 시장,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에 사시는 이런 재고 시장. 두 번째, 새로운 주택 시장, 새거. 아까 신 아파트, 새로운 아파트의 신두름에 우리가
진짜 그거 하나 갖고 싶잖아요. 새 아파트. 이런 시장에 중간에 요렇게 요 시장과 요 시장이 양분돼 있고 지역적인 양분. 나는 항상 이렇게 C클래스 지역에서만 살아야 될까? C클래스 지역이라 어디는 말하지 않지만 조금 불편한 시장이겠죠. 어떤 뭐 지하철도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열악한 뭐 학교, 학군, 숲세권, 몰권, 공세권 그러잖아요. 뭐 공원 이런 것이 새로운 시장으로 나는 가고 싶어 하는 이 불만족도. 집은 가지고 있지만 주택 보급률은 104%를 넘었지만 나는 언젠가는 새로운 곳으로 갈 거야. 넓혀갈 거야. 줄여갈 거야. 이동이죠. 불만족도를 가진 이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에 대한 시장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얘기는 크게 할 필요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만 정리를 하시죠. 일본도 세미나를 가보면 이렇게 재고 시장이라 할 때 오래된 아파트, 만손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 시장은 인기가 없다. 결국 그 사람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마음에서 새로 짓고 있는 만손 아파트를 추가하더라. 일본은 우리하고 좀 틀려서 그 사람들은 단독을 굉장히 노후에다가 단독을 노후에서 화분 가꿔가면서 하초 갖춰가면서 난 단독으로서 내 인생을 마감하는 게 로망이다 이러는데 우리는 거의 전국도가 80%가 주거 시설 중에서 80%가 아파트다 보니까 어떤 선택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아파트가 없을 때는 뭐 거의 단독이었지만 그래서 이것도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시장은 한번 내가 끝까지 홀딩하고 있을 건가? 재고 시장은 제가 뭘 말씀드렸어요. 그럴 때 한번 재고해 보자. 이렇게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자, 7강 이제 7강입니다. 미래 부동산 시장입니다. 내일도 미래고 내년도 미래고 2019년도 미래입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는 시장이죠. 그래서 특히 연말연시가 되고 이런 정대책이 발표가 되면 어떻게 했냐고는 물어요. 어떻게 했냐고.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럼 뭐 어디 속된 표현을 뭐 점쟁이가 가르쳐 주겠어요. 이 미래 시장을 벌써 이제 12월 달이 되면요. 여러 연구 기관에서 뭐 우리 산업연구원이랄지 주택산업연구원이랄지 또 각 금융기관에서 또 증권회사에서 뭐 은행 이런 데서 내년에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전망하고 레포트를 냅니다. 연구 자료들을 내고. 그런데 지금 벌써 12월 달이라 많은 레포트들을 읽어보면 그 레포팅된 그 자료들이 다 엇갈린 주장이에요. 자, 어떤 연구기관에서는 내년에 서울 집값은 5%를 상해에서 오를 것이다. 지방은 1%. 그 조건이 있다. 새 아파트 해야 된다. 이번에 작아야 된다. 스몰해야 된다. 아까 로케이션이 역세권이어야 된다. 다시 이 말은 직주 근접형이어야 된다. 직장, 요새 특히 그랬죠. 일본도 그렇더라고요. 직주 근접형. 세컨드하우스가 아예 직장 앞에 하나 더 있어요. 4평, 5평짜리. 여기에서 자기 개발을 위해서 출퇴근을 하고 금요일은 넓은 집으로 오고. 과거 우리도 그랬잖아요. 분당에서 가족들 오고 넓은 집에서 살고 또 어차피 이제 내가 도심으로 출퇴근을 해야 되니까 우리나라는 아직 일본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고 새 거고 역세권에 있으면서 직주 근접형 이 주택은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이고 앞으로 내년에 5% 이상을 오를 것이다. 또 어떤 것은 1%만 올라올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 부동산 시장의 전망의 공통적인 개념은 어느 연구기관이든 공통적인 것은 내년에는 올해와 작년보다는 거래가 급감할 것이다. 뭐 어떤 기관에는 뭐 8.5%, 8.7%가 거래가 급감 내지 하여튼 거래량은 내가 봐도 줄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줄을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년 내후년에 80만 호 이상이 단군 이래 최고로 새 아파트 입주 물량에서 입주 폭탄이 있어서 전세값이 역전세난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
계란 후라이 이론을 보더라도 수도권, 비수도권에서는 이게 발생할 것이다. 지방에 너무 많이 초과 공급이 돼 있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세 시장의 입주 폭탄,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 77개월 만에 5년 6개월 만에 금리가 올라가고 우리 9번에 걸쳐서 내렸거든요. 3.5% 4% 때부터 9번에 걸쳐서 내렸는데 앞으로 3번 이상을 인상 안 해라는 법이 어디냐. 그 다음에 지나친 지금 원가 우리 신사임 등 돈값이 너무 비싸게 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율에 대한 문제. 그러면 수출에 타격이 있겠죠. 폭탄들이 많아요. 1400조 폭탄이랄지 개인 입주 폭탄. 왜 이렇게 폭탄이 많은 거 봐요.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내년에 시장을 전망을 안 좋게 보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이 이런 전망보다도 가는 녀석만 간다. 희소성이 있고 꼭 필요한 것은 아까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새 아파트로 변신할 재개발 재건축 물건은 꾸준히 인기가 있을 것이다. 이건 희소성에서도 그렇고 누구나 욕구는 새 아파트에 좋은 아파트, 커뮤니티가 좋은 쪽으로 이제 과거 아파트가 아니고 새 아파트의 미래지향적인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4천만 원, 5천만 원 넘는 아파트는요. 말로 다 해요. 야 밥에 놔라. 야 주인 왔으니까 뭐 인사해라. 창문 좀 열어라. 뭐 이런 시크릿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정도로 또 여러 가지 밑에 커뮤니티 시설. 또 어느 아파트들은 뭐 옥상에 옥에 풀장을 만들고 뭐 밑에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좋은 자꾸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말도 합니다. 하여튼 녹물장 그만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94년도인가 그 주철로 만드는 그 수도관들 딱 교체하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습식식 건축이에요. 막 콘크리트를 부숴가지고 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기네스북에 올라간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아파트 수명률이 27년이랍니다. 일본도 50년이 넘거든요. 지진이 많아도. 미국이 70년이 넘어요. 독일이 한 120년. 영국이 128년. 이런데 우리는 27년. 30년도 안 돼서 때려부시고 다시 지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 콘크리트 두께가 틀려요. 우리는 30mm거든요. 외국은 50mm다.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90년대 200만 호, 또 전두환 정권의 국보위 시절에 500만 호를 그냥 주택 보급률이 60%대가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이런 고충이죠. 그래서 이 거래량인데 지금 현실에 한 가지만 더 보고 간다면 요건 말씀하고 끝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렇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결혼을 안 한답니다. 결혼을.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많이 그다음에 이렇게 수도권에 입주 폭탄이 많아서 지금 기존 아파트와 기존 다세대 다가구 또 단독주택에 있는 이런 이렇게 투룸, 쓰리룸들이 전세에 안 나가서 임차인을 못 구해서 좀 휘청거리고 있는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뭐 곧 회복이 되겠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트렌드가 바뀌어서 그래서 오늘은 이춘모의 재테크, 재테크 중에서 우리가 한 7가지 정도로 부동산과 부동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 부동산은 요 부동산으로 바꿔야 되고.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것은 빨리 새 판을 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에 부동산의 하두는 이거랍니다. 이 말하고 끝내겠습니까? 똘똘한 녀석 하나만 갖자. 이게 내년에 부동산의 재테크의 하두랍니다. 똘똘한 녀석 하나만 갖자. 자, 내 집 빼고 재테크 하실 때 똘똘한 녀석 하나만 선택해서 백리도일입니다. 백리를 가다가 뒤돌아볼 만한 미인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재테크, 재테크, 이춘모의 재테크 대책에서 충분히 어드바이저로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이 방송만 꼭 붙들고 계신다면 안방의 세미나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안 받습니다. 뜨뜻한 겨울철에 방 안에 앉으셔서 딱 누우셔서 다시 보기도 하시고 저와 한 3개월간 제가 앞으로 이렇게 해서 30강 진행할 거거든요. 전번 시즌에서 60강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이춘모와 따끈따끈한 안방에서 재테크, 재테크 MBN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 시즌2 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5번째 강의 시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